먼저 환경 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정평이 나 계신 분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이끌고 계신 조용성 원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이어서 평생을 또 환경산업에 몰두해 오신 주식회사 베리어즈의 김성우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탄소 중립 우리 요즘 사회 화두입니다. 그런데 사실 탄소 중립이 뭔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진 않은 것 같고요. 원장님 좀 탄소 중립이 뭘지 좀 정의를 해주시죠. 최대한 좀 쉽게 좀 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돈할 수 있는 게 그 이산화탄소라든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탄소 중립이라 했을 때는 배출량 자체를 0으로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배출하는 것만큼 자연적으로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기능하고 같이 이렇게 밸런싱을 맞추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숲,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라든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지만 그 양을 가장 최소화시키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만큼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흡수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고 하는 CCS라고 하는 것 또는 그 탄소를 갖고 자원화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걸 좀 해서 활용하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이라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자원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저장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2050년 아니면 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뭐 선언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정책 전문가로서 원장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뭐 현실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실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만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추세를 이루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국가로 몇 개를 이제 꼽아 보면은 사실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했던 곳은 유럽 연합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힘을 더 실어주기 시작한 게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 그리고 중국의 이제 시진핑 이 두 분이 파리 협정이라는 걸 만들면서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를 같이 줄이겠다라고 이제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은 이러한 새로운 기후 변화 또는 기후 위기 시대에 화석 에너지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해가는 이것이 새로운 또 다른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그걸 이제 바꿔가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부터 오는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석탄을 사용해서 나온 건데 석탄을 대체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겠다. 그리고 또 자동차에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많이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새로운 시대 그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헤게모니 패권을 좀 쥐고 싶다라는 것을 보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후 위기에서 역행하는 그러한 4년간의 행보를 보이다가 오바마 아니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새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그 파리 협정에 다시 재가입을 하고 들어서자마자 기후 정상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이 다시 기후 위기 문제에 등장을 해서 새롭게 주도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우리처럼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본은 수출 전략으로 해서 수소를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 그 수소를
우리가 과거에 이제 어떤 그레이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린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 생산한 것들을 갖고 와서 그것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또 전략을 또 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제 중국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화두로 어떤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을 찾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는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유럽 연합, 미국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를 움직였을 때는 탄소 배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좀 따라가는 국가들 공장 져갖고 먹고 살만한데 이 격차를 좀 더 벌리려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패권 다툼에서의 유럽과 미국 주도의 화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나중에도 이제 저희가 시간이 되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후 변화라든가 온실가스 배출이라 하는 것은 환경 문제지만 결국에는 이게 경제와 통상의 문제로 확대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온실가스 줄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 어떤 일자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거시적인 어떤 배경까지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탄소 중립 또 환경에 관심이 있었던 때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계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평생을 환경 산업에 또 열정을 다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요즘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우선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2015년부터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했고 2018년도에 IPCC 특별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제 완전히 화두가 됐고 전 세계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졌는데요. 이 환경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계속 컨설팅을 해오다가 이제 기후 변화 컨설팅을 처음 시작한 게 2003년 정도쯤 돼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만 해도 기후 변화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UNFCCC 당사국 총회 하면은 거기에 다 가 계시고 우리나라에는 전문가가 없었을 정도로 그때만 해도 이제 온실가스 기후 변화 이러면 아무도 몰랐던 시대인데 요즘은 예.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예, 기후 변화가 되고 탄소 중립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기후 변화, 탄소 중립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늘 보면은 그렇게 화두만 던지고 실제 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요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한 가지 분석을 한 게 2007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을까 했더니 거의 똑같아요. 2007년에도 90% 이상의 국민들은 기후 변화 심각하다. 지구 온난화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었고 2019년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2007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있진 않았었는데 2019년도의 움직임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2007년도만 해도 우리 근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극곰이 굶어 죽고 뭐 이런 것들로만 계속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는 좀 상관없는 문제라고 하지만 심각해라고 인식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나하고도 관련이 있네. 자동차들도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어가고 있고 전 세계 움직임 자체도 탄소 중립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나도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도의 그런 설문조사 내용과 2019년도 이후에 이제 느끼시는 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이번 변화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변화는 대세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변화와 함께 이제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순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럼 기후 변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왜 우리가 단어를 이제는 기후 변화라는 단어 대신에 기후 위기라고 쓰는 이유는
그만큼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하고는 좀 밀접하게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갑자기 내 삶으로 훅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왜 갑자기 내 삶 속으로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저는 우리가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목욕탕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구 온도가 뭐 1도 오르고 뭐 2도 오르는 게 뭐 숫자가 이렇게 작은데 뭐 그게 무슨 우리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주겠는가 이렇게 하지만 목욕탕에 가면 우리가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는데 온탕은 우리의 체온과 비슷하게 해서 한 38도 정도 하는데 뜨거운 물에 가면은 그 대부분이 한 39도에서 40도, 41도만 해도 그 발 43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임계치까지는 우리가 그 피부로 이렇게 잘 이 정도도 괜찮겠다 하지만 어떤 특정 온도를 넘어가는 순간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굉장히 산업혁명 이후부터 화석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지금까지 지구 온도가 쭉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는 임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탕에 있다가 열탕에 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피부로 와닿는 게 있어서 저는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또 어떤 생각도 가지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내가 그 정도의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대부분 환경 얘기하면 비용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뭐 그것이 경제적이건 심리적이건 좀 더 구체화되어져서 우리 손에 쥐어지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대표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탄소 중립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서 밸류체인을 연구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뭐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산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공급자 측면이고 하나는 이제 수요자 측면인데 공급자 측면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재생에너지 쪽, 그다음에 수소 산업 이런 쪽은 이제 밸류체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체인 상에. 근데 이제 수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철강업계라든지 석유화학 업계라든지 이런 쪽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것들은 좀 아직은 완전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기술 개발들이 좀 더 있어져야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공급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는 부분들도 충분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수요 측면에 이제 밸류체인들이 좀 더 개발이 돼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뭐 산업의 한두 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문제인데 근데 이게 좀 들여다보면은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탄소 중립에 대한 투자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영세한 기업들, 중소기업들 과연 탄소 중립이라는 그러한 아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표, 지향점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같이 투자를 해나가면서 함께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금융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금융적인 지원들이나 이런 금융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져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쉬운데 대기업은 아직까지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이제 돌린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선언을 한 기업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기업들도 꽤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먼저 표명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 아리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들을 하는 것들이 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어질 때 이제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기술들을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밸류체인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지금 에너지 분야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해서요. 좀 말씀해 주시면요. 에너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기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아까도 장지상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해왔는데 그 물건을 만들 때는 당연히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보면은 결국에는 석유, 석탄, 가스를 중심으로 한 화석 에너지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1990년에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석유, 석탄, 가스를 통해서 한 84%를 우리가 썼다 그러면은 30년이 지난 2019년에는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를 보면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은 83%입니다. 제가 1990년에 84%라고 했잖아요. 화석 에너지의 사용 비중이 30년이 지난 2019년에도 83%입니다.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80% 수준이. 근데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화석 에너지의 의존도는 80% 수준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라고 하는 세 가지 중에서 OECD로 대표되는 선진국들은 석탄의 사용량을 줄여가면서 대신 천연가스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지만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천연가스를 사용해 왔던 거고, 중국이라든가 인도와 같은 신흥 개도국들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값싸면서 쉽게 올 수 있는 것들로 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만 봐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은 하고 있지만 행동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거를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와 보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크게 세 가지로 하면 그게 열, 수송, 전기 이렇게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으로 보면은 5대 3대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중에서 열, 예를 들면 뭐 난방을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샤워할 때 뜨거운 물도 필요한 이런 열이 절반, 그리고 자동차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3, 나머지 둘이 전력인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4대 3대 3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열을 어떠한 에너지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그 폐열 같은 것들, 또는 우리가 댐을 보면은 이제 댐에 보면 물이 많이 있는데 지표면은 물이 따뜻하지만 밑으로 들어가면 심층으로 갈수록 차잖아요. 그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차가운 물을 이렇게 쭉 돌리면은 그게 또한 난방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수송 부분은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 이거를 바꾸는 거죠. 전기차라든가 또는 수소차 이런 것들로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전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최대한 전기를 많이 전기로 바꾸면서 화석 에너지 사용하는 걸 전기로 바꾸고 그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조금 더 우리가 탈탄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에너지원이 바뀌지 않으면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천연 재생에너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풍력, 태양광, 우리 어떤 국토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에서는 참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조금 더 진보가 이루어지면 네. 단가를 내릴 수야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지형 구조상 쉽지 않은 얘기겠죠.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방향성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라는 방향성에 동의를 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 그리고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면서도 기술 발전에 의해서 계속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고, 또 원래 재생에너지를 얘기할 때 우리는 분산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대규모의 석탄 발전소, 대규모의 어떤 가스 발전소를 만들어서 송전선이라든가 송배전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냈지만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최소한 우리가 스스로 가져오자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 시내 가다 보면은 창문에 이렇게 베란다에 뭐가 붙어 있고 옥상에도 뭐가 붙어 있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소비자들은 에너지를 항상 바깥으로부터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조금씩 생산하자. 그래서 그게 이제 신조어로 프로슈머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어떤 변화가 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기를 우리가 재생에너지 다 하기 어렵다 그러면 저는 그 국제적으로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또는 러시아라든가 또는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그
송배전망을 전력망을 연계를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또 융통받기도 하고 그냥 다양한 방법을 저는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에는 많은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대표 이사님께 한번 여쭤본 것이 뭐 해마다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시장에서 만들어진 기억이 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 요즘 뭐 기업들 산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ESG 그 중에 이제 E가 환경인데 지금 미국 쪽에 특히 이제 자본 시장을 들여다보면 기업을 평가하고 기업에게 자본을 조달할 때 여러 가지 조건으로서 이제 얼마만큼 기업이 환경적인 가치를 우선시하고 투자를 했느냐를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뭐 싫든 좋든 자본을 조달해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월 27일 날 이제 탄소의 그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51달러로 이제 해서 모든 이제 행정 정책을 만들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정책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탄소 1톤을 이제 생산을 할 때 그거를 이제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 이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톤을 생산을 안 하면 그 정도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탄소의 가격이라는 것이 51달러로 어느 정도 정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EU ETS 자체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지금 60유로 정도 가까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탄소 국경 조정이 2023년 정도서부터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가격이 이제 그거보다 더 올라가서 이제 탄소의 가격이 결정이 될 거고 그러면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 금액만큼 뭔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비용으로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는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때 원가도 동일하고 이랬을 때 온실가스를 이쪽이 좀 더 많이 배출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업은 앞으로 이제 재무제표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기업엔 투자를 안 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년 넘게 이어져온 그 회계 시스템도 이제 바뀌겠네요. 그렇죠. 예. 예. 참 뭐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것 앞으로 이제 기업들 우리 사회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부분 좀 공감이 많이 형성이 된 것 같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논의를 한번 이어가 볼까요? 예, 이제 뭐 왜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질문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를 조금 집중하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정부 대책으로 이제 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지상 원장님께서 발표 자료에도 보면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그 고민과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지구적으로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명확한 대세로 굳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한 것을 정책을 만들고 세우는 것은 저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연 재생에너지로 100% 다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있는 거고 이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2050년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거를 최대한 달성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제 변해야 되는 가운데서 재생에너지를 그 동안의 보급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진행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급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미처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애로사항들,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금 같이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지속성.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5년 단위로 어떤 하나의 방점이 찍어지면서 에너지 정책이 좀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 5년 단위로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부와 대통령의 변화와 상관없이 뭔가 장기적으로 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이 중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많이 보급한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물의 단열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기업이 뭔가 움직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 일상생활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러한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공정해야 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돼야 되고, 또 하나는 비용 분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에 대한 분담, 고통에 대한 분담, 그리고 이것이 2050년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끊임없이 저는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반도체 얘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요. 정책의 어떤 지속성을 현장에선 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어떤 기업의 CFO 분하고 이제 간담회를 잠깐 하고 왔는데,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정책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가고 싶어도 정책이 이제 지속성이 없으니까 그걸 따라가기가, 그 정책을 이제 뭔가 따라서 뭔가 자기네들의 내재화 시키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7년도까지는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도 이제 많이 깎여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018년 들어서는 또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그 태양광을 인허가를 이제 임야에 거의 안 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국도에서 이격거리를 굉장히 멀리까지 이제 설정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의 신규 신규 인허가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이 또 주춤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책이 어떤 때는 활성화돼서 임야에 아무데나 이제 지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던 반면에, 어느 순간에는 또 이격거리 이런 거 다 지키지 않으면 인허가를 또 안 내준다라는 이런 정책으로 이제 어느 순간 바뀌어 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산업계들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뭔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때도 산림을 이제 훼손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훼손하는 것과 태양광 발전소를 지음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적인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플러스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매스가 굉장히 이제 이슈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바이오매스를, 그러니까 산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깎아내고 새로 재조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플러스적인 요인이 어떻고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적이라고 하면 이제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정책의 방향성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굉장히 작은 하나의 사례겠습니다만은 태양광 발전한다고 또 이렇게 나무를 베갖고 패널을 또 세웠다가 그다음에 또 나무를 심는 것이 오히려 탄소를 줄이는 길이다 해서 다시 또 나무를, 이게 그렇죠? 이런 어리석은 운은 좀 범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아마 뭐 우리 정부가 좀 방향성을 잘 잡아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겠습니다만은 또 그에 맞춰서 민간에서 그에 걸맞는 또 투자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분명히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다를 겁니다.
민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정부가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기업들도 이제는 같이 자발적으로 이제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국내에서만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걸 안 지켜도 되지만 우리가 만든 물건을 유럽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이런 지역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가 또는 아리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 되면서 글로벌 컴퍼니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기보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또 기업도 거꾸로 수동적으로만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필요한 것들 하나의 예가 저는 수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화석 에너지에서 수소로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수소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수소를 제철 회사가 수소를 스스로 생산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많은 양의 그린 수소를 안정적으로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그 수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업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가 나서서 국제적으로 예를 들면 뭐 호주라든가 또는 브루나이라든가 일본처럼 해외에서부터 안정적으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도입하는 것까지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같이 발맞춰서 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도 단지 그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비용으로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기에 투자가 되면은 이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연계고리를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좀 만들어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탄소 국경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혹시 이게 빠르면 언제쯤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에는 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탄소 국경 조정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볼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으면 그 정도 이제 비용들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런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더 많이 이제 그 도입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그 스위스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DAC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600불 정도 합니다. 톤당.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점점 가격이 낮아지면 뭐 200불대, 100불대까지 내려오고 탄소 국경 조정의 그 가격이 점점 올라가서 100불대가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실제 기술이 될 수 있는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 기술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격들이 탄소의 가격들이 확실하게 이제 정해지고 그 가격들이 시장에서 이제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 훨씬 더 이제 기술에 대한 발전도 빨라질 거고 그럼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안에 이제 접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얼핏 지금 들은 생각이 우리 뭐 수출하면서 탄소 국경세를 EU나 미국에 내느니 우리가 좀 조세 제도를 바꿔가지고 예. 그 확보된 세원을 가지고 아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굉장히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실컷 물건 만들어고 팔면서 세금 유럽에 갖다 주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세 제도도 조금 많이 앞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EU의 평균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 개수가 약 0.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0.25톤 퍼 뭐 메가와트어 뭐 이런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대략 한 0.46 정도 돼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똑같은 이 효율로 똑같은 생산성의 원가로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앉아서 거의 2배 가까이의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유럽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온실가스를 그런 전력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좀 더 만든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만든다고 하면 기업의 부담들을 줄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뭐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많은 것이 철강업이지 않습니까? 국내의 철강업계 1, 2위는 포스코, 현대제철이 지금 2019년 대비 2020년에 탄소 배출 부채 규모가 잘 읽어주지도 않네. 탄소 배출 부채가 뭡니까, 원장님? 어렵죠. 발음도 힘들어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20%를 줄이세요 하면은 현재 100을 배출하고 있다가 20% 줄이면 이제 80만큼만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80만큼 배출할 수 있는 이것을 과거에는 이제 무상으로, 그러면 최소한 80까지는 배출해도 좋습니다. 단 20만큼은 줄이십시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배출권 거래제도는 뭐냐면, 그런데 이제 그 줄이는 게 좀 어떤 데는 싸게 줄일 수 있고 어떤 데는 비싸게 줄이니까 서로 이제 사고 팔 수 있도록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되는 건데,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여야 되는 거 외에 배출할 수 있는 부분 80에 대해서 정부가 무상으로 해주던 것을 이제 내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한 10%까지, 그러니까 80에 대해서 10%니까 8만큼은 돈 주고서 이제 사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무상으로 했는데, 또 무상으로 하던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을 또 돈 주고 유상으로 또 할당 받으세요 하니까 추가로 또 부담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201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초기에 배출권 한 단위의 가격이 한 11,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작년에 연평균 한 3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1톤을 줄이는 거를 시장에서, 탄소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했을 때는 5년 전에는 11,000원이었던 게 5년이 지난 작년 기준으로 하면 3만 원까지 해서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그 부담이 더 커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더 저렴하게 기술을 개발해서 쭉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은 그 부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배출권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철강 부분이 지금 온실가스를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보니 줄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배출권 가격은 올라가고 하니까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그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그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그게 이제 순기능으로 이제 그렇게 예. 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우리가 이제 줄이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이제 하는 곳은 볼멘 소리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서 이제 장지상 원장님께서도 그 철강 산업에서 그래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단계적인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제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단기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도라든지 업계 대응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배출권 거래제도 하에서는 이제 사내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이제 작은 기술들을 도입을 해도 충분히 가능을 했었는데, 탄소 중립의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에너지 효율화 기술 이 정도 갖고는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출하던 거를 거의 한 2, 30 정도만 배출을 하는 수준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완전히 이제 공정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엔 수소 환원 제철 공정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 석유화학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이제 그걸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제 공정들을 좀 최소화, 이제 공정 내에서 배출되는 그 공정 가스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도입을 하고 있고, 대체 가스들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공정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탄소 중립의 시대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시작됐고요. 그래서 석유화학 업계, 정유 업계, 그다음에 반도체 업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업계 이런 데들이 전부 다 그런 움직임들이 공정을 바꾸기 위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원장님, 결국에는 그냥 이 탄소 중립이라는 화두가 우리 시장, 사회 모든 패러다임을 결과적으로는 바꿔 놓겠군요. 예, 이미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은 저는 시작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거를 역행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이제 철강 부분을 얘기할 때, 물론 전 세계에 철강을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철강 부분의 경쟁력은 아까도 그 장지상 원장님 그 자료에도 보면 한 6위 정도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철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사용하는 한 철강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만들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롭게 이거를 바꿔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지금 보면은 고로를 전기로라고 하는 전기로 많이 바꾸는 거고, 또 일정 부분은 수소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걸 없앤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전기는 우리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많은 그린 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공급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지금 닥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가 다른 나라들이 우리만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누가 새로운 기술로 바꿔가느냐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 생각되고, 마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주판 아세요? 주판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근데 주판을 갖고서 계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계산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간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과거나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다루는 수단이 주판을 사용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계산기를 사용하고, 계산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추격형, 아까도 장지상 원장님 추격형 경제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는 앞에 있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서 도전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뭐 우리 시장 전체 산업에게 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개인의 일하는 방식, 사는 방식도 많이 바뀌기. 2030년이면 우리 아나운서님 나이가 밝혀야 건강한 되나요? 나이죠. 네, 건강한 나이. 30년 뒤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일하고 사는 네. 방식도 많이 바뀌어 갈 텐데, 어떤 변화를 물론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걸 이제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생활 패턴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몸으로 체험을 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순간에 전 세계가 한꺼번에 바뀔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람의 이제 생활 패턴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탄소 중립도 하나의 팬데믹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탄소 중립에 해당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앞서 나가시는 분들은 그 재활용 용기를 가지고 직접 가서 이제 음식을 이제 배달을 시키지 않고 플라스틱 용기를 안 쓰기 위해서 직접 가서 여기다가 죽을 담아주세요, 여기다가 치킨 담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 용기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SNS에서 나 이렇게 오늘 가지고 왔어, 치킨을 이렇게 받아왔어, 그랬더니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SNS에 홍보하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치킨 배달시켰어 그러면 야, 넌 아직도 배달시키고 있니? 재활용 용기 갖고 가서 갖고 와야지, 이런 생활로 이제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라는 것,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람들의 생활 패턴들을 바꿀 것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저기 장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여태까지는 계속 2위 국가, 또 따라가는 국가, 개도 국가로서 이제 따라갔지만 이제 선진국의 거의 반열에 우리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저 사람들을 따라갈까 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이제 개발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오늘 나눈 것 같고요. 사실은 쉽지 않은 길, 정말 어려운 길인 건 알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 마지막으로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혹시 원장님 있으신가요? 정말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어려움을 계속 극복해 온 그 역량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비전을 갖고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모양과 이러한 시설들은 사실 20-30년 전에 투자해서 지금 여기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20-30년 뒤에 2050년에 대한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우리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투자의 그 방향을 정해야지만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나아갈 수 있는 터전을 저는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지만 저희가 지혜를 좀 모으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도 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다 씀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확산하는 것들을 방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들이 그냥 감축하고 나 감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홍보할 수 있고, 거기서 감축된 것들을 기업들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이 감축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같이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그런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더 많이 나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이제 탄소 중립의 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일단 재활용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교수님 마무리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진짜 많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우리 하는 컨퍼런스도 안 그러면 여기 수백 분이 자동차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을 위한 지금 우리 인포맥스의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오늘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님, 주식회사 베리워즈의 김성우 대표님과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오늘 처음 호흡을 맞춰봤는데 너무 즐거웠거든요. 어떠셨나요? 즐거웠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 탄소 중립 굉장히 멀리 있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두 분한테 많은 걸 배우면서 조금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에 좀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탄소 중립과 반도체는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100년의 견인차라고 하죠. 무역대국인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질서 변화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런 글로벌한 변화를 발빠르게 인지하고 또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면서 결국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연합 인포맥스 창사 21주년 기념 컨퍼런스 한국경제 미래 반도체 탄소 중립 정책과 시장 전망, 저희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